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위원장이 탄 장갑 열차는 러시아에 도착했으나 블라디보스톡을 지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장소부터 비밀이 많지만 두 사람이 필요에 의해 만나는 친구인 건 분명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푸틴에게 원하는 군수품을 제공하면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경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많이 듣던 소리를 또 듣게 됐습니다. 푸틴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는 정치 라이벌의 정치 박해로 미국 시스템이 망가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폭동 사건 담당 판사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담당 판사는 관련 재판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피고는 피고로 재판받지 대통령으로 재판받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 추진 이슈에서 이리저리 흔들려오던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이 마음의 가닥을 잡은 듯 보입니다. 탄핵 조사 지지 쪽입니다. 식품의약국은 파이저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은 오늘부터 누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인지 대상에 대해 논의합니다. 전과는 달리 보험이 없으면 본인이 백신 접종 비용을 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식당 노조와 사업주가 업계의 시간당 임금을 $20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입니다. 이번 합의로 새로운 투표에 대한 싸움은 피하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감옥에서 탈옥한 죄수가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의 라이플을 갖고 도주 중입니다. 살인자인 탈옥수의 옷과 신발도 발견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을 귀국시키기 위해 동결했던 이란 기금 $60억 이란이 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국에서 동결됐던 자산입니다. 공화당은 비난합니다. 모로코 지진 피해자는 3,000명에 가깝습니다. 모로코 지진이 캘리포니아주에 약한 벽돌은 죽음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도 지금 뉴스에 탑 뉴스를 번갈아 가면서 보도를 하는데 하나는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또 아니라고 하더니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발표를 목요일에 할 것으로 알려졌고 그 뉴스와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탑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필요에 의한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필요에 의한 친구 관계가 친구라는 것은 또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은 지금의 국제 정치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왜 위성은 김정은 위원장의 타고 있었던 장갑 열차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아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랑하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우주 기지로 장소가 바뀌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는가? 누가 동행을 하고 있는가? UN 제재 위반인데도 필요에 의한 친구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게싱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군 관계자들과 동행을 했고요. 동방 경제 포럼이 끝나고 나서 푸틴을 만날 것이다. 오늘 이제 포럼이 끝나게 되는데 동방 경제 포럼이라는 곳에 사실은 그동안 일본이나 한국이 참여를 해왔었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이 주도를 했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도 그냥 친한 건 아니죠.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을 아래에 두고 싶어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은 참 알 수 없고 중국을 의심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중국이 북한이 필요한 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까워 보였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중국과 그 북한과의 관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중국의 어떤 면들을 의심하고 하던 차에 러시아와도 좀 가깝게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고 필요한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동방 경제 포럼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조금 더 가까워져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동방 경제 포럼에는 그동안 쭉 참석을 했었던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 도착을 하기는 했고 그리고는 또 북쪽으로 블라디보스톡은 북한과 아주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북쪽으로 쭉 가서 지난번에 제일 처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면서 경호팀들이 지금 블라디보스톡도 갔고 그리고 이제 그 위성 시스템이 있는 또 다른 곳을 갔고 또 모스크바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찰단이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에 이 보스토크니 우주센터도 방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으로선 이것도 게싱 게임이죠. 이곳에서 우주센터에서 회담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은 그 위성 시스템 2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의 관심을 충분히 받을 만하죠. 보스토크니 우주센터가. 블라디미르 푸틴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다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지 않을까 이 푸틴도 저쪽 이제 서쪽 끝에 있는 모스크바부터 동남쪽 끝에 있는 블라디보스톡까지 와서 마침 동방 경제 포럼이 열리니까 거기서 만나지 않을까 하고 추측들을 했었잖아요. 전문가들이. 그 추측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보스토크니 우주센터에서 만난다는 것이 이 신변 안전을 생각할 땐 저기서 만날 것이야 라고 하고는 뭐 열차 아래까지도 전부 뭐 폭발물 위험 같은 것을 완전히 그 막은 그렇기 때문에 장갑 열차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걸 타고 다니는데 이쪽으로 게싱을 했는데 장소를 저쪽으로 완전히 더 북쪽으로 확장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보스토크니 우주센터에서 이제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로 훨씬 나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고요. 크렘린 대변인이 지금까지 밝힌 바로는 관계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선 대표단끼리 협상을 하고 나서 필요하면 이후에 그 리더들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대화를 이어간다. 물론 만찬 같은 공식 행사는 마련이 됐지만 이런 대표자들끼리의 회담, 그럼 대표자들이 누가 있는가를 보면은 대강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무기고를 채워줘야지 되는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채워주고 북한은 위성, 핵위성 이런 것의 발사에 실패를 했으니까 세 번째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당연히 유엔 제재 위반이죠. 유엔 결의안 위반이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북한이나 러시아가 이번에 유엔 그 결의안을 위반하는 게 처음도 아닌 것이고 해서 이제 서로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다 하는 건데 그럼 두 나라의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북한에서는 누가 갔는가 하는 것은 최선희 외무상이요. 처음에는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막 준비하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외무상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최선희 그 외무상이 지금 그 탑승을 했었고요. 그 장갑 열차에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국방 산업을 총괄하는 군 그 최고위급 인사하면 리병철입니다. 리병철 탔고 그리고 우주기술위원장 박태성 군수공업국장 조춘용 이런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찰단이 그 우주센터에 이제 간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주기술위원장 박태성도 탑승을 했고
그리고 그럼 김여정이 있는가? 이건 잘 모르겠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열차 옆에 있는 모습은 아마 안 탄 것 같은데요. 포착이 됐었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내렸을 때는 없었고 북한의 이제 국방장관이죠. 강성남도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기술 이전과 특히 이제 식량 지원 같은 것은 당연히 이제 원하고 있겠죠. 북한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흉작이니까 유엔 제재 위반인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북한으로서도 러시아로서도. 러시아는 유엔 상임이사국이잖아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데도 이렇게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는 이거 러시아는 빼야지 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유엔의 원칙을 위반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러시아가 특히 북한과 연관해서도 전혀 미국이 아무리 뭔가를 북한을 향해서 주기만 해봐라 라고 경고를 계속하고 심지어 기밀이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기밀을 해제하면서까지도 미국의 언론에 쫙 흘렸잖아요.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 먼저 보도를 했고 한국에서도 그 같은 미국의 언론 또 미국의 정부 입장을 쭉 공개한 것을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경고를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서로가 필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자가 물어봤죠.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뭐 Q&A 같은 것, 기자회견 같은 것 하면은 막 3시간, 4시간은 보통입니다. 체력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서로 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그 질문이겠죠.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기소가 러시아에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좋으냐면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가 망가지는 것이냐 하는 것은 미국 시스템이 트럼프를 기소했다는 것은 미국의 법적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의 측근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얘기입니다. 트럼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경쟁자를 박해하는 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법무부가 나를 박해를 해서 법무부가 지명한 특별검사에 의해서 내가 기소됐다. 기밀문서 케이스에 대해서도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을 그대로 푸틴 대통령이 했습니다. 트럼프 박해가 그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 트럼프를 박해할 수 있는가. 트럼프가 푸틴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을 조롱하는 거죠. 아니 다른 국가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척하는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를 박해할 수가 있는가. 이건 미국 정치 시스템이 너무나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미국 자본주의의 짐승 같은 얼굴을 드러냈다. 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다 바이든 대통령이 못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해자라는 얘기잖아요. 푸틴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또 잘못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아주 그 강한 그 편견을 심어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로 러시아는 좋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좋다. 푸틴이 하는 말은 다 진짜인데 어떻게 푸틴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미국 정보국의 말을 듣고 푸틴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2016년도 대선에 개입했다고 미국의 뭐 중앙정보국 뭐 무슨 등등등등 뭐 정보자 붙어 있는 그 당시에 17개의 그런 모든 정보국에서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러시아는 러시아의 인권을 강하게 비난하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되는 것을 엄청 싫어했고 얼마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암살한 것으로 세계에서 다 믿고 있는 프리고진 같은 사람이 이런 파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넷 그런 것을 조작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조작을 했다라고 미국의 정보국은 결론을 내렸는데 푸틴이 그럴 리가 없다. 푸틴이 안 했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트럼프의 얘기였고 그 같은 트럼프를 강하게 보호하고 바이든이 잘못했다 하는 게 푸틴의 화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 러시아와 미국의 이런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까지 나왔고요. 이제 뭐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그 러시아에 또 시차가 있고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관계자들끼리의 미팅이 되었건 푸틴과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정상회담이 됐건 뭐가 돼도 뉴스가 나오겠죠. 잠시 뒤에는 지금 무서운 뉴스도 있고요. 특히 펜실베니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건 또 새로운 케이스입니다. 탈옥수가 가정집에 침입해서 총을 가지고 도망쳤거든요. 그 사이에 또 주인은 총도 쏘고 탈옥수에게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다시 미국이 탄핵 국면입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상이고, 그리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린 것과 지금은 다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뭐 케빈 맥카티 공화당 그 다수당 하원 의장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휴회 오랜 동안 이제 여름방학처럼 했죠. 의회가 6주일 휴회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해야지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출안에 동의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공화당의 강성이 특히 이제 프리덤 코커스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뭐 탄핵안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지출안에 동의하지 않겠다. 뭐 지출안도 그냥 공화당이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백악관이 원하는 만큼도 아니고 협상을 하는 거죠.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협상을 이루는 건데, 뭐 연방 정부 셧다운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이 뭐 정부 셧다운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게 지금 공화당의 강성의 입장입니다. 그랬더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증거가 있어야지 투표에 붙이겠어 하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뭐 법사위원회라든가 감시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중진들을 만나서 목요일에 이 탄핵 추진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사업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었을 때 어떤 도움을 줬을 것이다. 증거가 있으면 왜 진즉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뭐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도 강성이 뭐 밀어붙이니까 아마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도 끌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해서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하고 밝힐 예정이랍니다. 목요일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공식적으로 모든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은행 문서, 기록 같은 것을 들여다보는데 좀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안이 시작이 되면은 항상 예산안 통과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이 아주 복잡해지고 다른 이슈는 전부 뒤에 가려지잖아요. 지금 뭐 9월 며칠입니까? 오늘 12일인데 9월 30일이 연방정부의 회계 연도가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임시를 하던 1년 예산안이라도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탄핵하면은 거기에 신경이 다 쓰이고 인원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고, 심지어는 하원의 보수주의자 사이에서도 이거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데 라고 찬성표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18표를 받아야지 되거든요. 하원에서는 과반수, 그리고 상원에서는 3분의 2 돼야지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 하원에서는 당시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상원에서 3분의 1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탄핵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요. 지금 하원이 전체 의원이 435명입니다. 공화당이 222명이고 민주당이 10명 작은 212명입니다. 민주당이야 당연히 전원이 대통령 탄핵하자 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그러면 공화당 212표인데 민주당에서 가져올 표는 없고 여기서 4명만 빠지면 하원에서조차도 통과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공화당의 보수적인 인물들이 지난번에 하원 의장 만들어줄 때 약속했었지?
우리가 원하는 것 해준다고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사람만 이 그 하원 의장 자리 이거 신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 당신 자리 일자리 내놔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케빈 맥카티는 아주 프리덤 코커스를 포함한 강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원 의장 자리가 굉장히 약해지거나 그 자리 이제 다음에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회기가. 그리고 그렇다고 탄핵 투표를 해서 탄핵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스타일 엄청 구기는 거죠. 통과되지 못할 것을 왜 그렇게 투표에 붙였는가? 이건 판단력 부족 아닌가? 아니면 보수주의자들을 다독이는 지도력 부족이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 의장 자리를 먼저 생각을 지금으로서는 한 것 같습니다. 지금 218표여야지 되는데 222표니까 4명 빠져나가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승리한 지역구 출신 뭐 여러 명 있지 않겠어요? 네브라스카의 던 베이컨, 그리고 뉴욕의 마이클 롤러, 이런 의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탄핵 재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구를 의식한 발언이기도 하죠. 또 심지어 프리덤 코커스, 그 최대 강성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캔버크 콜로라도주입니다. 공화당 강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스 다코타의 더스틴 존슨, 이 정도만 해도 4명 프리덤 코커스 멤버 1명을 포함해서 들어갔잖아요. 이건 공화당의 보수파와 온건한 공화당 간의 분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에서 아주 입김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원에서 오하이오가 지역구인 짐 조르단. 그래서 짐 조르단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제일 좋아하는 하원 의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그 하원의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이거 탄핵 시작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짐 조르단이 원래 제일 처음에 프리덤 코커스라는 가장 이 우파적인 극단적인 것을 밀어붙이는 그 프리덤 코커스의 그러니까 처음에 1기 의장이었었거든요. 지금은 뭐 스캇 페리 의원입니다.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그리고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이 조지아주의 그 하원 의원이요. 또 플로리다주의 맷 게이츠. 이 맷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오점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지도 받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본인 뭐 여러 가지 재판 같은 것 걸려 있는 것에서 좀 피하고 싶어 하는, 말하자면 텍사스주의 지금 검찰총장이 상원에서 탄핵 재판에 들어갔는데 그런 형편이잖아요. 똑같이 이런 맷 게이츠 의원 같은 사람이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맷 게이츠가 하원에서 왜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지 되는가 하는 연설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또다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이 뉴스가 에브리데이 정치 뉴스로 맨 앞에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좋은 그 커멘터리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조지아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 기소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아직 재판 날짜 안 잡혀 있고, 의사당 폭동 사건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여기서 재판을 바꿔달라고 그 판사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9페이지짜리인데요. 그 기피 그 신청을 한 내용에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판사는 나에 대해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 판결을 할 때 나를 어떻게 하면 감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해왔었던 거고, 그 같은 소셜미디어를 보고 이 판사를 위협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그 심각하게 위험을 했었던 텍사스의 한 사람은 체포가 되기도 했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뭐 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판사가 타냐 추트칸이라는 판사로,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판사고,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워싱턴 DC에서 일어났고 이 같은 건데 이 판사 자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케이스를 재판을 하는데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판사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가 딱 맞게 된 거예요. 그 순서대로 했었을 때 의사당 폭동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터프하게 판결한 게 맞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판사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팀이 특히 이 판사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1월 6일 의사당 그 조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계속 그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쭉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측에 뭔가를 자료를 요청하면 안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주지 않고 의사당 그 조사위원회에 안 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 판사가 관여를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이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의 어떠한 일에 봉사하는 그 종이지, 서번트지, 킹이 아니다. 킹이 아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나중에도 또 뭐 얘기를 한 거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는데 피고는 왕이 아니다. 피고는 그냥 피고일 뿐이다. 피고는 프레지던트가 아니다. 피고는 피고일 뿐이고 이 형사 사건에서 뭐 대통령으로서 형사 사건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는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야. 이걸 계속 반복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니까 이 판사에 대한 위협이 많아지는 겁니다. 심지어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동적인 그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어떤 마초맨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경고 무시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갑니다. 푸틴이 유엔의 어떤 규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판사들이 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같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지 말아라 해도 합니다.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미국은 지금 개판이다. 정치 최고 이런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판사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 판사가 또 어떤 명령 내리는 것을 지키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그 위험한 일이고요. 지금 여전히 소리가 안 나오고 있네요. 미국에서 계속 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해서 잠깐 그 열차에서 내렸던 이런 그 일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위험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 같은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선거 캠페인 홍보에서 지금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요한 것이 내가 이쪽에 약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소수인종을 향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소수인종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계가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요즘에 조금 잡히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물가 상승이 가파랐기 때문에 제일 거기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백인들이 아닙니다. 좀 수입이 적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계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는 것이 있고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실제로 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저렇게 정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이 차이가 3살 나는데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게 이제 본인이 약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여러분들께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앤드류 설리반이라는 커멘테이터죠. 그리고 미국에서 정치 블로거를 가장 먼저 시작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캐톨릭이고 이 사람이 먼저 기술을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무대에서 떠날 때다. 바이든 대통령 지금까지 잘한 건 많다. 경제도 이만큼 올려놨고 세계 각 나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미국을 멀리했었던 것도 동맹도 강화시켰고 기타 등등 많은 걸 했지만 그렇지만 나이는 어쩔 수가 없다. 80세로서 그 정도로 정력적인 일을 하는 것 놀랍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쇠약할 수 있는 나이가 주는 어떠한 것을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본인의 레가시, 나는 여러분들을 다시 트럼프의 손에 넣어서 미국을 쇠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공입니다. 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뒤는 물러나라. 민주당은 그럼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리스트가. 뭐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부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주지사들도 많아요. 미시건의 주지사도 있고 상원의원들도 많습니다. 장관들도 있잖아요. 핏 부리저지 같은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 겨뤘었고 지금 교통부 장관을 무난하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사람들이 쭉 많으니까 예비선거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하면은 가려질 것이다. 가려지고 나면은 지금처럼 과거와 과거의 대결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굉장히 분열적인 사람이 미국을 더 분열시키면서 과거를 외치는 것과 민주당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나간다면 노쇠한 과거인데 그걸 딱 떨치고 나는 그럼 다른 후배들에게 물려주겠어 라고 하면은 본인의 레가시, 트럼프를 물리쳐서 4년을 구한 그 레가시를 딱 반짝반짝 빛날 때 가지고 가면서 민주당에선 새로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당의 새로운 힘과 트럼프라는 과거의 대결이면 이거 괜찮다라고 이 앤드류 설리반 같은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를 쓴 사람도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말쯤 난 그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도 놀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말 실수도 하고 어떤 때 얼마나 정교하게 썼겠습니까? 정교하게 쓴 연설문을 읽으면서도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열정은 보이지 않고 열정을 보이려는 노력만 보인다던가 어떤 땐 약하게 해야지 되는데 유난히 좀 어색하게 강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아닌 것이다 라고 앤드류 설리반 씨는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고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또 아이들이 아니라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그 관련해서 탄핵 재판이 시작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저 조사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스를 쭉 보는 저로서는요.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은 해두셔야지 되잖아요. 새로운 코비드 19 그 변이가 지금 창궐까지는 아니지만 퍼지고 있다는데 그럼 나는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지 돼? 아닌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은 해두셔야지 되니까 관련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은 뭐 미국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일들이 뭐 북한과 관련이 돼 있다던가 아니면 한국, 남한과 관련이 돼 있다던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동결했었던 그 이란 기금 60억 달러를 이란에 돌려주는 것을 허용을 했죠. 이게 몇 주일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 이건 미국에서 갖고 있던 게 아니라 한국에서 갖고 있던 돈입니다. 이란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과거에 뭔가를 그 미국과의 이 관계에서 이렇게 돼서 그것을 동결을 할 때 미국은 미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하라고 해서 한국도 뭐 이란에서 오일 같은 거 수입을 하고 돈 안 줬던 대신에 뭐 한국이 그 돈을 쓰는 건 아니고 딱 이렇게 국제 어떤 기금에 넣어놨었던 그걸 이제 카타르로 보내라. 카타르로 보내면 카타르에서 이란이 찾아가서 그리고 이제 조금 그 규제는 했어요. 그 돈을 가능하면은이 아니라 그 인도주의적인 뭐 의약품을 산다던가 그런 데만 쓸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이란 돈인데 이란이 물건 팔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란이 뭐 미국에서 뭐 비행기 같은 거 산다고 돈 줬는데 돈만 그냥 오랫동안 갖고 있고 비행기는 안 줬다니까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될 만한 게 벌써 공화당에서는 어떤 의원은 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드론 같은 거 공급한 것을 미국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드론으로 민간인을 공격을 한, 물론 이란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한 건 아니지만 이란이 러시아에 공급한 그 드론으로 민간인을 공격을 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니 돈을 풀어줘? 하면은 굉장히 그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걸 왜 풀어주는가? 이건 무슨 핵협상 그게 아니라요. 미국인이 이란에 그 억류돼 있어서 그 억류된 미국인 5명을 풀어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귀국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명은 이미 이제 가택연금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독재 국가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법에 맞지 않아도 뭔가를 저쪽 나라가 가장 약한 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 뭐 여행 갔다가 스파이야 하면서 스파이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할 때 변호인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막 오랜 형량을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로서는 그런 국민들을 구해내지 않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때 할 수 없이 미국은 깡패 국가 비슷한 국가에게 양보를 하게 되죠. 그들 국가가 이제 더 많이 갖게 되죠. 얼마나 더 많이 갖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지난달에 감옥에서 가택연금으로 4명 이제 미국인 4명이 됐고 5번째 사람은 뭐 이미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이런 미국인들 생명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슈는 약간 혼돈되기가 쉬운데요. 패스트푸드 업계 사람들에게 한 50만 명이 넘는답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주말에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0 협상하는 것에 패스트푸드 업체와 노조가 동의를 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럼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15 50센트잖아요.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네요. 그래도 이것 가지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트비 내고 생활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종교를 했고 대신에 이렇게 이제 지난해에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리버럴이니까 어떠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법안 같은 것을 법을 많이 만들잖아요. 법안을 만들어서 지난해 노동절에 주지사가 서명까지 했죠. 뭔가 이런 업계에서 식품 업계에서 위반 사례가 있으면 엄청나게 벌을 준다던가 하는 그래서 그 같은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업계에서는 그걸 무효로 해야지 된다 하고 돈을 엄청 들여서 뭐 주민투표에 붙이려고 했었죠. 대신에 이걸 이제 $20에 협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민투표에 붙여지는 것은 무효로 하기로 하고 그 법에서도 뭔가 이제 이렇게 뭐 식당업계, 패스트푸드 업계에 위반 사항이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하게 벌 주는 것, 그 조항은 뭐 삭제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약간의 그 협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주민 투표에 붙여지려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업계에서도 $1억 정도 들어가고 또 뭐 이것을 그러면 업계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라는 반대 측에서도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하면 돈 전략하고 시간 전략하고 하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은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시작을 했지만 다른 업계에서도 이제 또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패스트푸드 업계가 최저임금이 $20 최저임금이 $20면은 그보다 더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맥도날드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는 이제 코비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식품의약국은 파이저와 그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독일의 회사 터키계 이민자 부부가 만든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하나 모더나 어제 그 코비드 새로운 백신 승인했고요. 항상 순서가 그렇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하면 질병통제국이 또 질병통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검토를 합니다. 오늘부터 검토해서 한 목요일쯤에 최종적인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일단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대상을 어떻게 하는가 질병통제국에서 그걸 한다는 거거든요. 일단 추가로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받는 게 젊은 사람에게는 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면역력 약하거나 나이 드신 분, 또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식품의약국은 뭐 이게 나이가 다 있습니다. 12살 이상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승인, 18살 이상은 모더나 승인, 뭐 6개월에서 11살까지는 뭐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모더나 백신의 뭐 업데이트 버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질병통제국의 것까지 합쳐서 나중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질병통제국에서는 모든 연령층, 모든 사람에게 업데이트된 백신 접종을 권장하거나 아니면 그게 첫 번째예요. 아니면 좀 위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만 권장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병통제국 것은 우리가 조금 봐야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팬데믹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보험이 없어도 막 맞으세요 했잖아요. 백신 접종 받으세요 무료로 막 길에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그게 안 됩니다. 국가 그 비상사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 비용을 보험 있으신 분들은 보험으로 그 커버가 되지만 당연히 이게 보장이 되지만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뭐 한 110달러에서 130달러 정도 자비로 부담을 해야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가격 차이 같은 것은 조금 있습니다. 잠시 뒤에 두 가지 이슈가 남았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진 사우스 컨벤트리 타운십이라는 곳에서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감옥에서 벽을 한쪽 벽에는 손 반대편에는 다리로 해서 쫙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서 탈출을 한 34살의 살인범입니다. 살인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며칠 뒤에 탈옥을 한 건데 2017년도에 브라질에서도 무슨 뭐 자동차 수리하고 수리비 때문에 누구를 살해한 그런 혐의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브라질에 뭐 아마존 밀림으로 도망쳤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탈옥을 해서 한 가정집의 차고에 들어가서 손전등도 있고 다 그런 그 22구경 그 라이플을 훔쳤다고 하거든요. 집주인이 이 범인을 보고 권총을 뽑아서 발사를 했는데 범인이 맞았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수염이 있었는데 지금 수염도 다 깎고 또 도망치고 다닌다고 하니까는요. 이런 일이 다 있는 겁니다. 뭐 탈옥을 해서 집에 들어가서 그라지에 총이 있으니까 그 총을 훔쳐가지고 다니니까 주변에 지금 어느 정도의 비상사태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하실 것 같고요. 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이제 집 렌트 들거나 살 때 이런 걸 또 봐야지 되나요? 특히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를 포함한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 모로코 6.8 강진으로 지금 뭐 사망자 3,000명 정도 거의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손으로 계속해서 25명을 구조하느라고 내 손이 너무 바빴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모로코 지진은 캘리포니아주의 약한 벽돌이 지진이 났을 때 얼마나 죽음의 덫이 될 수 있다. 죽음의 덫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지기 쉽고 그리고 도미노 현상이 되는 모로코의 그 마라케시와 똑같다는 거죠. 마라케시는 1000년 전에 건설된 올드 시리잖아요. 자동차에는 범퍼가 있어서 좀 뭔가 충격에 이런데 오래된 벽돌 건물은 깨지기 쉽고 그리고 그 안에 충분하게 유연성을 주는 어떤 그 뭔가의 그 뭐가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데 강철 같은 뭐 보강 재료 같은 것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81년부터 벽돌 건물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지만 이런 정부가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실행에는 차이가 있어서 특히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인랜드 임파이어 도시는 수백 개의 건물이 수십 년 동안 경고해도 완전히 준비를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가 지진 때잖아요. 샌 안드레아스, 샌 제신토, 쿠카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벤츄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무슨 뭐 소송하고 보상금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아무튼 모로코 저 멀리 있는 지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30초쯤 시간 계산을 제가 잘못해서요. 조금 더 말씀드릴 그럴 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이 말씀 드려야지 되겠네요. 사이먼 앤 가fun컬의 폴 사이먼이 젊어 보이지만 올해 81세랍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왼쪽의 청각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시인했다는 게 아니라 시인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열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음악하는 것 이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지금도 라이브 공연을 하는데, 그런데 청각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면서도 81세의 폴 사이먼이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걸 연주하지 하고 열심히 그 연구를 하고 있다. 라이브 음악 공연이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